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 중심에서 퍼스트 무버라는 선두주자로 나가겠다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뭐 구체적인 게 아직 좀 떨어진다, 뭐 세부적인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2030년이면은 지금부터 8년 후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 설정을 해서 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인베스터 데이가 매년 있다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세부적인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2030년에 18가지 기종으로 해서 170여만 대 정도 판매를 하겠다. 이런 그림, 큰 그림이죠. 여기에는 이제 현대차 같은 대중 브랜드, 또 제네시스 6종, 나머지 10여 종이 이제 현대차 대중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GMP를 통해서 나오는 이 다양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승용차 기준의 이 GMP를 통해서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림도 있지만은 PBV 형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PBV 하게 되면은 Purpose Built Vehicle, 우리가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용이라든지 특수한 용도에 맞춰서 특화시켜서 만드는 이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또 여기에 맞는 전용 플랫폼을 따로 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림도 있고요. 아마 이런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2030년에 전기차에서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영업이익률이 6%, 7%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BMW 같이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데는 두 자리 숫자 10% 영업이익률도 달성을 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게 2030년에 영업이익률을 전기차를 10%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업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률에 대한 극대화 부분을 추구를 하겠다라는 흑자 모델의 전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흑자 모델이 되는 기업들은 테슬라 하나 빼놓고는 그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앞으로 8년 정도 후에 달성하겠다라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것보다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리어 한 측에서는 이게 너무 과한 목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그 당시 되면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작년에 지금 670만 대 판매됐거든요. 올해 950만 대입니다. 글로벌 시장. 내년에 1,500만 대 정도 수준이 돼요.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 되면은 지금 발표한 목표치보다도 훨씬 더 상향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영업이익률, 또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 또 한 가지 그림 중에서요, 소프트웨어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지겠지만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이 차량용 반도체가 3배에서 4배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대로 4배까지 수용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서 이걸 공급받느냐,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동차의 개선을 획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한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휴대폰 개념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를 변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점도 작용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거는 테슬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리콜 같은 문제점이죠. 또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해킹이라든지 또 외부의 어떤 전자파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류가 일어나면은 탑승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벌써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따라서 실시간 업데이트, 우리가 OTA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 더 에어 약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실시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OTA를 세계의 각 시장에서 다 열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 측면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소프트웨어 강화를 선언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차량용 반도체를 통합 칩이라든지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줄여주고,
이런 융통성을 좀 크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GMP를 통해서 아이오닉 5, 또 기아는 EV6, GV60 같은 제네시스 모델도 나왔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소비자한테 제대로 공급을 못했다는 이런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은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수한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만의 장점이 있어서 이 전기차의 혁신의 아이콘인 거는 아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좁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도 아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2 모듈, 그 다음에 셀2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패키지화 시켜서 차에다 얻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워낙 굳건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굳이 이 그룹 내에서 내재화 하겠다라는 선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M이나 포드나 뭐 폭스바겐 이런 데서는 다 내재화를 공격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는 미국이 배터리 회사가 없어요. 유럽이 배터리 회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배터리는 한중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배터리사가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화를 선언했지만은 이 전기차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난 20년 동안에 전기차 활성화 되기 이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20년 준비한 지금 과정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이제서야 꽃을 피기 시작을 했거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부터 국내에 배터리 3사가 있는데 내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안정된 공급을 통해서, 공급망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거죠. 그렇다고 내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2030년 정도 넘어가서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도 벌써 인력이라든지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것들, 노하우를 많이 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중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차에다가 전용 플랫폼에다 얹을 때 효율화를 기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내재화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30에서 40% 전기차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투자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국 시장의 위험성이다,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30~40%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최근에 몇 년 사이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져서 공장 처리라든지 내부의 허리띠를 졸라면은 이 고정비를 최소화시켰거든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이제는 이 중국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기차를 특히 공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시진핑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올인하는 정부고 그 효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작년부터 나오는 이 GMP라는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중국 시장에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 여기에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우리가 NCM 배터리 기반으로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LFP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통해서 좀 더 이 배터리의 모델을 다양성 있게 키우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시장 자체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기반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CATL과 BYD라는 세계적인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도 국내에서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온 두 군데가 역시 이제 이 LFP 배터리를 같이 공동 개발해서 뭐 ESP라든지 뭐 이런 또 일반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공급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NCM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구현만 마음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전 세계적인 시장은 20% 이상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중국 시장을 생각을 하고 또 스탠다드 모델 같이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모델들은 LFP를 통해서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국내 배터리 3사와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이 같이 추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구색 갖추기를 통해서 중국동 이런 시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다고 NCM이 주력 모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FP는 보완적인 추세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보완적인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전망 작년보다 훨씬 좋다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문제점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일단은 러시아 수출의 전체 물량 중에 40%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23만 대 공장 중지됐고 또 국내에서 거의 10만 대 정도 완성차를 수출했었는데 이것도 중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금 결제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아예 대금 결제가 안 됩니다. 더욱이 이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소기업들은 한두 달만 대금 못 받아도 흑자 부도가 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유동성 자금을 수조 원을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가장 미련한 게 흑자 부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가 좀 돼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현대차 그룹이 또 기아차도 그렇고 신경 썼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에 2위, 3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2위가 기아, 3위가 현대였었거든요. 1위는 자국 러시아산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입산 치고는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각종 소모재라든지 가전제품이나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게 다 막혔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림을 봐야 돼요. 일단 비상체계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얼마큼 최소화되느냐가 하나의 관건으로 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는 작년보다는 수급 조정이 낮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1, 2년 이내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코업을 해서 현대차는 팹리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이런 형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내에서 MCU 같은 핵심용 차량용 반도체는 한 10%까지 생산하는 그림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고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추이는 좀 보셔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이런 리스크 요소를 얼마큼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앞으로의 성적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